안녕하십니까. 세부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체 인식의 피처 중에 하나인 깊이 정보와 비주얼 실러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체 인식에서의 피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카메라인 눈으로부터 MK 픽셀의 신호가 들어가서 일단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의 순서로 우리가 인식하고자 하는 물체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데요. 그 순서는 작은 RF, 즉 리셉티브 필더, 즉 수용장이죠. 작은 RF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RF를 점점 키워가고 그 RF 내에 들어가는 물체 중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물체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물체 인식을 하게 됩니다. 1차원에서의 피처를 여기 표시해 놨는데요. 그 피처 중에서 있었던 것이 첫째 방향, 에지의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디스패러티, 즉 양쪽 눈의 시각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웨이블랭스, 그 칼라가 되겠습니다. 2차원에서는 칼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서브젝티브 컨투어, 즉 주관적 윤곽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직각좌표가 아닌 원좌표고 그런 것들을 전부 추출을 해서 마지막 단계에 얼굴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4가지 피처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에지 방향인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눈의 깊이 차이를 알 수 있는 디스패러티, 즉 그 양눈에 보는 시각의 어떤 각도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 각도 차이를 가지고 거리와 그 다음에 깊이 정보를 추출해내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칼라, 즉 물체의 색깔이나 그 다음에 밝기, 그게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서 그 경계선을 다 정하겠죠. 그 물체들을 찾으면은 그 물체들의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 움직임을 이제 디렉션, 즉 방향 정보로 그거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이 4개의 피처를 조합을 하면은 아주 수많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형태와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적인 피처들이 있습니다. 이 클래스적인 피처들의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서브젝티브 컨투어, 즉 주관적 윤곽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non-Cartesian 패턴, 즉 직각이 아닌 그러한 음, 모양을 추출해내는, 즉 원좌표가 대표적인 넌 카티션 패턴의 하나인데요. 그런 거를 추출해내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얼굴, 페이스가 거의 맨 나중에 추출이 되겠고요. 움직임 정보로서는 패턴 모션, 즉 이걸 플래시드 모션이라고 그러는데, 즉 격자 무늬에 해당되는 그런 모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non 카티지안, 즉 직각이 아닌 그런 모션, 즉 바퀴가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펠러가 돌거나 하는 그런 모션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리와 깊이의 인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는 클래스에 의해서, 그리고 깊이는 양쪽 눈의 각도 차에 의해서 앞뒤 물체의 인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와 깊이는 원래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피처 중 하나지만 사실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왼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소실점이 이 끝에, 복도 같은 이 끝에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작아 보이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이것도 사람으로 보이고 이것도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혀 뭐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뒤에 있는 사람을 이 앞쪽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을 때는 굉장히 이상하죠. 즉 앞에 있으면 가까이 있으니까 크기가 커야 되는데 이 사람처럼 이렇게 작아 보인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보입니다. 그 말도 안 되게 보이는 이유가 이렇게 복도 같은 이런 소실점, 이 배경이
우리 뇌로 하여금 이것은 앞에 있고 이것은 뒤에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 이 배경을 다 없애고 나서 이 두 명을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상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건 알고 있는 패턴과 그다음에 에, 우리가 전혀 그렇게 깊이 정보처럼 보지 않았던 패턴, 그런 패턴의 차이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밤하늘에 별들을 본 건데요. 밤하늘에 별들이 밝고 그 다음에 더 밝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보일수록 앞에 있는 별이구나, 이런 거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른쪽 꽃무늬 패턴은 보통 옷감이나 그 다음에 이제 벽지 같은데 이런 그 꽃무늬 패턴들을 많이 넣지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꽃무늬가 작다고 해서 이 꽃무늬가 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즉 어떤 습관화된 그러한 저걸로 인해서 깊이 정보가 파악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는 익숙하지 않은 패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이 빨간색이 앞인지 아니면은 뭐 노란색이 앞에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익숙한 패턴, 그게 눈에 띕니다. 즉 이렇게 사인파처럼 이렇게 쭉 이런 패턴들이 여기서는 노란색 패턴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패턴, 이 패턴, 이 패턴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왼쪽에서는 그 똑같은 패턴인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패턴들이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중간에 이상하게 생긴 이렇게 꼭 다리처럼 생긴 어떤 그러한 그 빨간색 패턴은 잘 눈에 들어오질 않고, 그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 때문에 무시가 되면서 그렇게 앞에 있는 전방 패턴으로 그렇게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거리와 깊이의 인식을 할 때 어떤 물리적인 성질로 앞뒤를 파악할 수 있는 피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피처는 첫 번째가 티버텍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양쪽 눈 각도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림자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실로 천을 만들 때 직조하는 어떤 그런 패턴인데요. 이 패턴의 에지들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이런 데서는 T버텍스가 보입니다. 즉, 이 T버텍스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이 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면서 이 앞에 있는 것보다 뒤쪽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겠죠. 즉, 가다가 에지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딱 끊어지는, 그게 티버텍스입니다. 즉 티버텍스가 발생이 되면은 그 발생되는 그 물체는 뒤로 가는구나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티버텍스를 이용을 해서 물체의 앞뒤를 즉 깊이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양쪽 눈 각도차는 이쪽 한쪽 눈씩 감고 한쪽 눈씩만으로 보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눈으로 볼 때는 아이의 얼굴이 모습이 이쪽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이쪽으로 이제 삐껴져 보이죠. 그래서 이 두 양쪽 눈으로 봤을 때 이 배경이 나타나는 게 다릅니다. 배경은 뒤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보면, 오른쪽 눈으로 보면은 왼쪽 배경이 좀 더 많이 보이고요. 왼쪽 눈으로 보면 오른쪽 배경이 좀 더 많이 보이죠. 그러면은 이 배경이 들락날락하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어린애보다 뒤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눈 각도 차에 의해서 깊이 정보, 즉 아이는 앞에 있고 이런 난간처럼 생긴 거는 뒤에 있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어떤 앞에 있는 물체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이 뒤에 있는 물체의 그림자로 나타나게 되죠. 이 그림자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낼 수는 없지만 이 화면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똑같은 물체에서의 그 휘도 신호, 즉 그림자가 있건 없건 휘도 신호는 같게 됩니다. 이론상으로. 휘도 신호가 아니라 색채 신호가 같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졌기 때문에 그림자인 부분은 휘도 신호가 낮죠. 즉 같은 어떤 물체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부분은 전체가 다 색채 신호는 같으면서 휘도 신호만 낮다. 그거는 어떤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물체는 앞에 있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물체보다 뒤에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지만 이 휘도 신호와 칼라 신호가 정확하게 과연 그렇게 이론적으로 되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참고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T-버텍스에 의한 깊이 추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이미지처럼 깊이 정보가 굉장히 잘 표현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건데 여기서는 T-버텍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 T-버텍스를 가지고 살펴본 이 깊이 정보들이 제일 위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고, 뒤에 있고, 뒤에 있고, 뒤에 있고, 이런 5가지 깊이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게 사실 제대로 추출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노란 링이 가장 앞에 있어서 그거가 여기서 추출되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이런 빛에 반사된 그런 하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대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입니다. 배경 부분인데도 이게 가장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티버텍스만으로는 단지 참고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이 면을 디스플레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디스플레이하는 이 차례 순서로서만 이용되고 깊이 정보는 그렇게 이걸로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가장 정확한 깊이 정보는 클래스, 즉 물체의 물체에 대한 모양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파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냄비 이거가 가장 앞에 있다라고 파악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순서로 보면은 그게 나오질 않죠. 3번째나 되어서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깊이 정보에 대해서는 사진 한 장만 가지고 그렇게 정확한 깊이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클래스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사진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가 좀 더 우리 생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좀 더 정보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브젝티브 컨투어 즉 주관적 윤곽선이 왜 필요한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과 색이 같거나 또는 앞에 물체가 가리거나 하면 물체의 경계선이 끊어지죠. 그래서 살펴보면 물체도 단색으로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물체와 배경의 무늬 또는 색이 비슷한 경우, 즉 보호색 같은 경우는 식별이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이렇게 식별이 어려운 경우는 클래스, 즉 물체의 형태를 알고 있지 않으면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처럼 물체 자체가 물론 물체 자체의 안에서도 이렇게 모양이 보이지만 퍼즐 모양이 보이지만 그거를 모른다고 했을 때 우리 물체 자체가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도 하나의 사각형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배경이 전체가 하얀색이면 금방 눈에 띄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배경이 좀 복잡한 경우고 앞에 있는 물체가 굉장히 심플한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처럼 이렇게
물체도 복잡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배경도 복잡한데 무늬까지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물체 인식이 거의 힘들겠죠. 이게 이 예를 보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넙치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모양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배경도 비슷해서 거의 뭐 이게 물고기의 뭐가 모양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즉 클래스가 없으면은 이게 어떤 그 생선이다, 물고기다라는 어떤 그런 모양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은 물체가 서로 가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에지의 연장선들이 서로 일치하고 색깔이 같은 부분들을 연결해서 인식합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은 이 노란 삼각형을 보시면은 여기가 에지의 연장선들이 서로 일치가 되죠. 그 다음에 색깔이 같습니다. 물론 색깔이 같기 때문에 연장선이 일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하트처럼 이렇게 세 번째 뎁스 깊이가 굉장히 깊게 묻혀 있는 것도 이러한 색깔이 같고 연장선이 같고 또 하트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뒤에 하트가 밑에 묻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단순한 도형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는 색이 같고 경계선이 일치해도 다른 물체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잠시 보시면요. 이거는, 네, 나무 뒤에 어떤 그 동물, 즉, 곰 같은 어떤 그런 동물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모양이 동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사실 동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두 개의 나무 구루터기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는 어떤 좀 클래스가 있다 하더라도 정확히 뒤에 가서 보지 않으면 정확히 무엇인가를 아는 게 힘들게 되죠. 서브젝티브 컨투어는 면을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물체 인식의 시작은 세그멘테이션이며 세그멘테이션은 면이 기본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은 당연히 컬러를 가지고 나누죠. 즉 컬러가 비슷한 영역을 하나의 세그먼트로 엮는 것입니다. 선도 따지고 보면 두께가 아주 가는 2차원 면이죠. 선도 두께가 굵을 수가 있고 얇을 수가 있고 그런데 어차피 그 두께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2차원 면이 되는 겁니다. 1차원 선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게 되죠. 클래스라는 거는 그 물체의 형태와 모양, 동작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즉 태어난 후부터 우리가 주변의 물체를 관찰하면서 머릿속에 각인된 기억들입니다. 그 면들의 모든 조합, 그래서 인식이라는 거를 살펴보면 면들의 모든 조합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들로 나뉘어지는 조합, 그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물체 조합입니다. 즉 화면을 여러 개 이만큼 이거하고 이걸로 세그멘테이션을 해봤더니 이거는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들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무시해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저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해봤더니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체들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만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좀 지난한 과정이고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0억 개의 뉴런들이 필요한 거고 대다수의 뉴런들이 여기에 많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뇌에서의 이 과정은 우리가 3차원 그래픽 작업, 애니메이션을 할 때의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3차원 그래픽 작업, 즉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이 아래와 같이 먼저 전체적인 볼륨을 잡고 그것을 이제 뭐 귀, 눈, 코, 입 같은 그 파트들로 나누어서 이렇게 디테일들을 더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 같으면 모션을 더해서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완전히 완성을 했을 때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러한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는 좀 더 이렇게 면이 거친 그리고 크고 그런 면들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세그멘테이션을 하면은 이런 작은 원들로 이러한 면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좀 더 작게 나누면은 이렇게 뭐 피부하고 가깝게 되겠지만 거칠게 나누면은 이렇게 띠껍데껍한 그런 모양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인식은 이미 완성된 이런 디테일들을 파트들로 떼어내고 그 파트들을 다시 또 얼굴, 머리, 목 등과 같은 큰 부분들로 떼어내는 역작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거칠게 우리가 떼어낸다면은 이런 면들을 떼어나게 되는 것이고,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해내면은 좀 더 이렇게 이 면들이 자연스럽게 좀 되면서 이렇게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계산량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를 해서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 뇌같이 계산하는 그 유닛이 1000억 개 정도씩 많다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약간 좀 이렇게 거칠게 그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RF를 적용을 하고 그 RF 내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물체들을 떼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이 역작업은 디테일들은 작은 RF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파트들은 좀 더 큰 RF로, 그 다음에 얼굴, 머리, 목들은 더 큰 RF로 채를 치듯이 멀리해 나갑니다. 그 분리해 나가면서 기존의 기업 클래스들과 맞춰보는 작업의 연속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시작을 보면은 클래스의 시작은 1차원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클래스는 1차원, 2차원, 3차원의 클래스로 나누어지는데 0차원 클래스는 그냥 위치만을 나타내게 되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선들은 전부 2차원 클래스입니다. 즉 두께가 있는 클래스죠. 1차원 클래스의 선이라는 것은 정확히 면들의 경계면을 나타내고 실체는 없습니다. 이론적인 것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구별 가능한 가장 얇은 선을 헤어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헤어라인은 편의상 1차원으로 취급합니다. 뇌에서도 이 헤어라인을 검출하는 어떤 독립된 그런 서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원 클래스는 진짜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어떤 그런 선으로, 즉 1차원 클래스로 이제 취급을 하는데요. 이 1차원 클래스를 보면은, 즉 선을 보면 직선과 곡선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즉 길이 부분만 따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께가 없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이 부분만 따지면서 길이 부분에서의 직선과 곡선이 어떤 부분이 직선이고 어떤 부분이 곡선 부분인지를 나누게 되죠. 곡선 부분은 다시 컨벡스들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벡스는 말 그대로 이제 볼록한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인판은 한 주기 내에 위에 볼록, 아래 볼록한 두 부분씩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컨벡스의 애들을 다시 보면은 컨벡스는 볼록하기만 하면은 모양과 길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4개의 비주얼 알파벳이 모여서 하나의 컨벡스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다시 이렇게 각각의 비주얼 알파벳도 물론 컨벡스입니다. 그 컨벡스 4개가 모여서 또 컨벡스를 이루게 되는데, 이런 데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휘었는데 이거를 빼고 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여기까지 휘는 모든 부분이 같은 방향으로 휘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 컨벡스입니다. 즉 이것보다 좀 더 큰 컨벡스가 되겠죠. 비주얼 실러블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앞으로 여기서 살펴보겠지만, 비주얼 실러블은 1차원 클래스입니다. 즉 선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클래스죠. 그리고 컨벡스에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말합니다. 즉 1차원 컨벡스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종류가 있으며 아래의 선들은 모두 헤어라인입니다. 즉 5가지 컨벡스는 뭐냐면은 아크죠. 아크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단봉, 즉 모나토너스, 영어는 이제 모나토너스하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만 볼록한 경우죠. N봉 클래스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개가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달팽이 클래스가 있죠. 호 클래스를 보시면은 이거는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가 동일하게 이렇게 곡률이 같죠. 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하나의 전체가 하나의 컨벡스면서 그 비주얼 실러브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는 단봉에서는 가운데 부분이 비주얼 실러블 부분이고요. 이런 N봉에서는 한 컨벡스에서 몇 개씩의 이렇게 몇 개씩의 실러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각이 있는 코너 부분도 물론 실러블입니다. 달팽이 같은 경우는 이게 곡률이 줄었다가 이런 데 같은 데서는 곡률이 이제 높아졌다가 이제 다시 작아지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곡률이 계속 줄어들거나 아니면 계속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하나의 그 실러블이 됩니다. 위에서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들이 컨벡스에서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즉 자기의 곡률이 좌우보다 큰 부분들이라 말씀드렸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비주얼 실러블이라고 명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실러블인데 실러블은 원래 음성에서 쓰이던 말입니다. 음성에서 즉 실러블이 음절이죠. 음절이라는 것은 음의 한 마디를 뜻합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은 모든 한 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실러블입니다. 즉 의, 한, 마, 디 이런 것들이 5개의 이제 실러블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호와 원은 곡률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달팽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률이 단순 감소 또는 증가하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하나의 이제 실러블이 됩니다. 물론 언어에서도 물, 책, 공들처럼 이렇게 하나의 음절이 하나의 단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호, 원, 달팽이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비주얼 실러블에서도 이 비주얼 실러블하고 워드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비주얼 워드는 모든 2차원 면들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모든 2차원 면들이 전부 비주얼 워드입니다. 여기서는 세부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워드를 보면은 비주얼 실러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즉 볼록볼록한 부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모든 모양들이 전부 비주얼 워드입니다. 이 비주얼 워드는 이 1차원적인 이 헤어라인으로 되어 있는 1차원 이 클래스 이거 빼고는 전부 면적을 갖죠. 그래서 그 면적을 가지면서 그 면적에 대한 색깔까지 전부 갖게 되는 것이 비주얼 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비주얼 워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실러블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링을 잠깐 보시면은 이거 안에서의 이 원하고 원의 실러블하고 그 다음에 밖에 원 실러블이 2개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워드를 이룬 경우고 이렇게 안이 채워져 있는 그런 원은 밖에 있는 어떤 하나의 실러블로 구성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실러블들이 수없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 여기 볼록, 여기 오모, 여기도 뭐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 볼록이죠. 여기 볼록, 여기 볼록. 그 다음에 여기서 각이 4개가 있죠. 하나, 2개, 3개, 4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선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선의 두께의 헤어라인으로 취급이 안 되고 여기서 직각 2개, 여기서 그 다음에 볼록볼록, 그 다음에 여기서 호가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몇 개의 실러블로 구성된 그런 예가 되겠고 이거는 두께가 좀 더 두꺼운데 색깔은 초록색이고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모서리마다 전부 볼록볼록한 실러블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컨벡스와 비주얼 실러블의 검출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에지가 다 이렇게 나오지 않은 거는 이제는 세그멘테이션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의 면이 되고 그 면은 맨 앞에 있는 앞에서 그 깊이 추출을 했죠. 그 깊이 추출해서 가장 먼저 앞에 있다고 판단된 부분들만 디스플레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의 부분들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깊이를 계속 뒤쪽으로 움직여 가면은 이 뒤에 있는 그런 안 보이던 물체들도 다 표시가 되는데 지명 관계상 이렇게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것들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즉 이 부분들이 하나의 왼쪽 그 하나의 컨벡스고요. 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역시 컨벡스입니다.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차이는 이 컨투어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그 어느 쪽으로 휘느냐에 따라서 노란색과 파란색이 서로 방향이 엇갈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보시면은 이게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휘죠. 오른쪽으로 휘었다가 다시 이거는 왼쪽으로 휘죠. 그래서 이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이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시 가다가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 방향이 바뀌는 그런 중간 지점은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회색으로 표시된 지점은 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컨벡스가 아닌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는 바깥쪽으로 휜 부분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깥쪽으로 휜 부분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을 어느 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따지고 가면은 오른쪽으로 휘는 거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보면은 왼쪽으로 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의 면에 있어서 어느 쪽 방향으로 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면에 있어서 색깔이 다르면은 컨벡스의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러블을 추출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밝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의 원이나 호입니다. 여기서 이게 하나의 호고요. 이것도 호고 이것도 전부 호, 즉 아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오돌도돌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이미지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부 이 픽셀 몇백만 픽셀이냐 또 이거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오돌도돌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또 이건 확대해서 본 겁니다. 이게 원래 작은 이미지인데 원래 원 사이즈의 이미지에서 보면 이건 거의 뭐 원처럼 보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원이나 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비주얼 알파벳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비주얼 알파벳도 전부 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출례를 보면은 이거는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컨벡스가 이루어졌는가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검출된 원이나 호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호거나 원이 아닌 부분은 좀 더 작은 비주얼 알파벳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이것도 호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부 원입니다. 전부 원인 경우에 이게 전부 한쪽 방향으로 돌면서 전부 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컨벡스죠. 원이 뭐 크게 관계없이 전부 하나의 컨벡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게 확대해서 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 빨간색의 노드 같은 볼록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RF가 작으면 이런 건 다 무시됩니다. 여기서 컨벡스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검출을 해봤더니 전부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전부 하나의 비주얼 실럽으로 검출이 잘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골뱅이가 아니라 참 달팽이 패턴인데요.
달팽이 패턴을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이 달팽이가 두께가 있는 달팽이 선이 두께가 있는 하나의 이렇게 선이죠. 이게 쭉 선인데 이 선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따라가다 보면 이거 오른쪽으로 휘죠. 계속해서 노란색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계속 휘다가 여기서 돌면은 다시 이제부터 왼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이 바깥선과 안쪽 선이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 볼록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전체가 전체라기보다도 이 바깥선이 하나의 비주얼 실러블이 되고요. 이 안쪽선이 역시 또 마찬가지로 비주얼 실러블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코너 부분에서 비주얼 실러블이 하나, 여기서 또 코너 부분에서 비주얼 실러블이 하나, 그래서 비주얼 실러블이 4개로 이루어진 그러한 워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나의 그 냄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거 하나의 원,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호죠. 호 여기서도 호, 이게 호로 검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가 약간 좀 볼록한 거가 좀 더 더한 건데 원으로 판단을 했죠. 물론 이 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유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작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이게 거의 뭐 원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러블에서 워드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실러블은 실러블들은 원과 달팽이를 제외하면은 다음과 같이 모두 양팔을 벌릴 듯한 좌우 대칭이 됩니다. 호원 달팽이 컨벡스에서 180도가 넘어가는 경우는 최대 180도로 해서 반씩 잘라서 실러블을 만듭니다. 여기서 보면 반씩 잘랐죠. 그래서 각각을 전부 다 독립된 실러블로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 실러블들의 좌우 끝점을 이으면 실러블들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러블은 좌우 대칭이면서 끝점을 이으면은 이렇게 어느 쪽으로 팔을 벌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원은 방향 없이 중심점으로 나타냅니다. 워드를 찾는 방법은 RF를 증가시켜가면서 클래스에 맞는 면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 쉽게 비주얼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이미지를 봤는데 여기서 이 점선으로 하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리셉티브 필드 즉 수용장이 되는데요. 이 수용장은 화면 전체를 다 이렇게 스캔하면서 그 다음에 크기도 다 각각인 그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작은 데에 들어가는 거를 요 가장 작은 RF에 들어가는 거는 원이죠, 원. 즉 비주얼 실러블이 되겠는데 이 비주얼 실러블이 이제 탐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RF에 들어가는 거는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탐색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런 모양이 탐색이 되는데 이 모양이 이제 뭐 가오리 같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케이 이런 모양을 하나를 뽑아내게 됩니다. 꼭 숨은 그림 찾기 같죠. 그 다음에 맨 큰데 RF에서는 이렇게 실러블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평행사변형 같은 것이 검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RF를 통해서 검출을 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사실 이제 뇌에서도 이 정도 단계까지 가면은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포맷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V2나 3 정도의 영역으로 가면은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미지의 형태를 계속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속성들 즉 피처들이 전부 다 하나씩 갈기갈기 이렇게 발라져서 뇌의 각종 부분에 다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다 발라져 있는 그런 피처들을 전체를 다 살펴봄으로써 이렇게 RF로 살펴봄으로써
모아서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그 V3 영역 같은 경우를 이제 컴퓨터 상에서의 어떤 그 데이터로 표시를 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즉,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짤 때도 이런 데이터를 이제 그 여기에 해당 이 실러블이나 그다음에 워드의 이 실러블이나 이 알파벳에 해당되는 부분에 전부 다 넣어서 기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보면은 아이디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코어디네이트, 즉 좌표죠. 좌표가 어떤 지점에 이게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사인 정보는 뭐냐면은 코어 방향으로 좌우 어느 쪽으로 컨벡스인지를 표시하고요. 커버처, 이거는 곡률이죠. 곡률 평균 값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 위에서 말한 이 빨간 이게 실러블들의 방향, 이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아이디는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에서 표시된 것처럼 제가 편하게 색깔별로 그렇게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봐야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레드, 즉 이제 곡률이 굉장히 빠른 경우, 급한 경우죠. 그 레드서부터 시작을 해서 곡률이 스칼렛, 그 다음에 이게 무지개색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그린, 블루, 퍼플, 다이렉트는 거의 뭐 직선에 가까운 여기 회색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그재그,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병곡이 왼쪽으로 휘었다, 오른쪽으로 휘었다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있는 병곡 부분, 그거를 하얀색으로 F그리고 Z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는 아크고요. C는 서클이고요. 이렇게 10가지 색으로 표시가 되고 아이디는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브 5를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의 작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주얼 실러블은 곡률이 같은 좌우 대칭의 부분들을 잘라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알파벳이나 실러블이나 모두 곡률이 같은 좌우 대칭의 부분들을 떼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러블은 이 알파벳과 다른 점은 여러 개의 알파벳이 모여 더 큰 대칭 부분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실러블입니다. 즉 여러 개의 알파벳을 왜 더 모아서 더 큰 대칭 부분으로 만드냐, 이거는 거시적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즉 실러블은 알파벳보다 한 단계 높은 레이어로서 그 위에 있는 레이어죠. 알파벳들의 작은 변화들을 무시하고 거시적으로 좀 멀리서 본 거죠. 멀리서 봤을 때 그게 이렇게 곡률이 같은 부분, 즉 호나 원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실러블이라고 합니다. 비주얼 워드는 실러블들로 이루어지며 2차원의 모든 면들은 워드입니다. 언어에서도 모든 음절의 조합들이 단어가 될 수 없듯이 비주얼에서도 모든 형태의 면들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죠. 가장 간단한 단어들은 N각형, 즉 비주얼 워드들은, 가장 간단한 비주얼 워드들은 N각형들이며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것들, 육각형, 그나마 뭐 12각형, 뭐 15각형 이렇게 가면은 우리 뇌는 그게 12개인지 15개인지 사실 그것도 잘 모른다. 그냥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N각형들을 조합한 모양들이 그 다음으로 복잡한 단어들이 된다. 즉 복잡한 그런 그 도형들은 그 단순한 N각형들로 얘를 조합을 해서 이게 이렇게 이거 뭐 삼각형하고 사각형하고 두 개를 합친 모양이 비슷하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게슈탈트 원리에서 보면 이제 심플리시티였죠. 그런 그 원리가. 즉 이게 우리 뇌가 인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실러블은 앞에서 봤듯이 10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10가지도 따지고 보면 한 가지와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퍼플을 멀리서 보면, 즉 이제 그 곡률이 낮은 이런 부분을 멀리서 보면은, 아주 멀리서 보면 오렌지나 레드처럼 보일 겁니다. 즉 작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곡률이 굉장히 급하게 바뀌는 그런 부분들로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직선은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즉 아이디를 구분하는 것이 별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러블들은 굳이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워드는 다릅니다.
워드의 형태는 진짜 무한대입니다. 다행히 인간의 두뇌는 그 무한개의 형태를 모두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뇌는 무한개의 워드들을 되도록이면 간단한 워드들의 조합으로 기억하려고 애쓰지만 용량이 넘어가면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따라서 아무리 워드들의 조합이 많아도 우리가 쓰는 워드의 개수는 제한적이죠. 물론 언어에서 쓰는 그런 워드만큼 그렇게 작은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간단한 워드들부터 이제 찾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아이디를 붙이고 그다음에 이 DIO가 아이디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이디를 붙이고 그다음에 DB에 기록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공이산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즉, 그 우공이 산을 옮기는 작업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DB만 확보돼도 충분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유행하는 딥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딥러닝은 어떤 그 시멘틱, 즉 의미가 없이 이게 어떤 거가 어떤 것만은 구분을 하는, 그 다음에 구분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얘가 좀 오류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 DB가 어느 정도 밑에만 확보가 돼도 좀 더 의미를 갖고 즉 시메틱하고 오류도 줄일 수 있는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적용을 하면은 이 딥러닝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능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뇌에서 가장 간단한 워드들부터 찾아서 DB에 넣으면서 그런 DB를 확보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이제부터는 찾아낸 그러한 그 워드들을 계속 유튜브에 올릴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